1조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일주일 안에 확정돼 시행이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하루 감염자가 20만 명에 달하고 사망자는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제약사 모더나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3주 만에 다시 하락해 71만 2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가 수억 달러를 후원한 사조직이 부정선거 연루 혐의로 제소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일주일 안에 확정돼 시행이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은 주당 300달러씩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지급되고 중소업체 PPP 지원도 재개되지만 미국민 1,200달러 직접 지원은 내년 초로 미루어질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1조 달러 안팎으로 낮춰진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일주일 안에 확정되는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절반 이하로 낮춘 9,080억 달러 규모의 초당파 상원안을 수용하고 나서자 공화당 지도부도 타협안이 손안에 들어왔다며 호응해 11일 이전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확정 시행될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공화당의 미치 매커널 상원 대표는 수개월 만에 사실상 처음으로 전화 대화를 갖고 옴니버스 연방 예산안과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치 매커널 공화당 상원 대표는 상원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 타협안이 마침내 손안에 들어왔다. 우리는 어디서 합의할지 알고 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compromise is within reach. We know where we agree. We can do this. 매커널 공화당 상원대표 이런 발언은 민주당 지도부가 기존 입장에서 절반 이하인 9,080억 달러 규모의 초당파 상원안을 수용하자 공화당 측도 이에 호응할 것임을 공개 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대표는 전날 성명을 통해 기존 민주 하원안의 2조 2천억 달러에서 절반 이하로 낮춘 9,080억 달러 규모의 초당파 상원안을 새 협상의 토대로 삼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는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11일 이전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도 상하원에서 잇따라 통과될 게 확실해지고 있다고 민주당 상원 서열 2위인 딕 더빈 원내 총무가 밝혔습니다. He can make the decision that we're going to move through this very quickly, and he should. None of us want to spend Christmas Eve or Christmas Day here in Washington. 하지만 내년 3월 말까지 시행할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1조 달러 이하로 축소됨에 따라 미국민 1인당 1,200달러씩 제공하는 직접 지원금은 막판에 포함될 수도 있으나 점점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새 행정부와 새 의회에서 또 다른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때에 1,200달러씩 제공하는 직접 지원을 포함시키거나 코로나 백신을 맞는 미국민들에게 1,500달러씩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신 이번 패키지에서 1,800억 달러를 투입해 12월 26일이면 완전 끝나는 연방 실업수당을 부활시켜 실직자들에게 내년 3월 말까지 주당 300달러씩 4개월간 더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900억 달러를 배정해 중소업체들에게 종업원 급여 무상 지원인 PPP 프로그램을 재개해 지원하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하루 감염자가 20만 명에 달하고 입원 환자는 10만 명, 사망자는 3천 명을 넘어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최악으로 치달으며 암흑의 겨울을 맞고 있다는 적색 경고가 켜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선 하루 감염 20만, 입원 10만, 사망 3천 명을 넘는 최악의 신기록을 세 분야에서 모두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12월 2일 미국 내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은 20만 70명으로 다시 하루 20만 명 감염을 넘어서 최고치였던 지난 금요일에 20만 5,557명에 근접했습니다. 중증 발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코로나 환자들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 미 전역 대도시 병원들의 침상과 치료시설이 동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루 사망자들이 2일에 3,157명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1차 코로나 사태의 절정이었던 지난 4월 15일 하루 2,607명이 사망했는데 그를 훨씬 추월한 겁니다. 현재 3차 확산은 중서부와 서부 산악지대에서 시작됐으나 지금은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봄철보다 훨씬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 감염과 입원, 사망이 피크에서 나온 최고치가 아니라 올 겨울 다크윈터가 될 것이라는 적색 경고 초반에 나온 것이어서 코로나 공포가 한층 증폭되고 있습니다. CDC의 로버트 레드필드 소장은 앞으로 사망자들이 급증하는 등 엄청난 코로나 공포가 현실화될 것으로 경고해놓고 있습니다. 레드필드 소장은 올 연말까지 미국 내 코로나 사망자는 현재 27만 4천 명에서 30만 3천 명 내지 32만 9천 명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번 성탄절 연휴 기간에만 코로나 사망자들이 적으면 9,500명, 많으면 19,500명이 목숨을 잃을 것으로 레드필드 소장은 추산했습니다. 이어 내년 2월까지는 무려 45만 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레드필드 소장은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는 코로나 백신의 접종이 오는 15일을 전후에 시작돼 정점에서 하강할 수도 있으나 전 국민 접종은 내년 4월에서 7월 사이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암흑의 겨울을 보내야 할 것으로 강력 경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 제약사 모더나는 지난 월요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선 94.1%의 효능을 나타냈다며 미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허가를 신청했는데요. 따라서 성인의 경우 이달 중으로 고위험군에 속한 그룹부터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들의 경우 좀 더 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접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용 백신은 별도의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모더나는 12세에서 17세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 제약사 모더나는 12세에서 17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미 국립보건원 임상시험 등록 사이트인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통해 이러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임상시험 대상자는 3,000명으로 4주에 걸쳐 진행됩니다. 모더나는 임상시험에 참여한 어린이와 청소년 절반에게 2주 간격으로 실제 백신을 접종하고 나머지 절반에는 위약을 투여해 효과를 비교 분석할 예정입니다. 모더나 대변인은 임상시험 장소를 비롯해 언제부터 지원자를 받을지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모더나는 지난달 30일 성인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에선 백신 효능이 94.1%로 나타났다며 FDA에 긴급 사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벤더빌트 의대의 윌리엄 셰프너 교수는 성인에 이어 청소년, 어린이 순으로 백신 임상시험을 하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FDA가 백신을 승인하면 요양원 환자 등 고위험군에 속한 성인은 이달 중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지만 어린이는 그렇지 않다며 어린이용 백신은 별도의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에 앞서 미 제약사 화이자는 지난 9월부터 12세에서 16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어린이는 성인보다 면역 체계가 활발하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할 경우 발열과 근육, 관절통, 피로 등의 부작용이 어른보다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셰프너 박사는 어린이는 성인과 비교해 부작용 기간이 1, 2일 정도 더 길어질 수 있다며 만약 코로나 백신 1회 접종 시 아이가 극심한 부작용을 보인다면 부모가 2회 접종을 꺼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0일 미 제약사 화이자 역시 개발 중인 백신이 95%의 효과를 입증했다며 FDA에 긴급 사용을 신청했고 다음 달 10일 화이자 백신의 신청 허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미국인들은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은 12월 중순부터 가장 위험성이 높은 집단에게 투여될 예정입니다. 또 백신 승인에 이어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되면 내년 4월께 미국민 절반가량이 코로나19 백신을 투여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보고서에서 내년 초부터 백신 생산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2분기부터 코로나19 접종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도 제기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3주 만에 다시 하락해 71만 2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주별 레귤러의 경우 552만 명으로 57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연방 차원의 지원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수당 수령자들은 2,016만 명으로 35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실직 사태는 여전히 개선되고 있으나 가속도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이 매주 대폭 감소하고 있지만 연방 차원의 지원이 끊기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지난주 접수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1만 2천 건으로 연방노동부가 집계했습니다. 이는 전주 78만 7천 건에서 7만 5천 건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2주 연속 늘어나다가 3주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버지니아는 11,150건으로 전주에 비해 1,100여 건 줄어들었고 메릴랜드는 8,590건으로 전주보다 5,200여 건이나 대폭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는 12만 9,600건이나 신청됐으나 전주에 비해 3만 8,500건 줄어들었습니다. 플로리다도 2만 1,000여 건으로 6,150건 줄었으며 조지아는 18,500건으로 10,000건 이상 급감했습니다. 반면 일리노이는 15,000건이나 늘어나 7만 4천여 건 신청됐습니다. 이와 함께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주별 레귤러의 경우 55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주 608만 9천 명에서 56만 9천 명이나 대폭 감소한 것입니다. 연방 차원의 실업수당 지원을 받고 있는 실직자까지 모두 합하면 2,016만 명이나 되는데 전주에 비해 35만 명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최대 26주간의 레귤러 실업수당이 끊겨 13주분의 추가 연방 지원을 받는 실직자들이 6만 명이나 늘어나 457만 명으로 불어나는 등 장기 실직자 문제로 실직 사태의 개선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12월 26일에는 연방 차원의 실업수당이 완전 종료되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실업수당 수령자들이 급감해도 일자리 개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연방 지원 종료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방 차원의 실업수당이 코로나9 패키지의 연내 시행으로 부활되면 실직 사태의 악화는 막아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가 수억 달러를 후원한 사조직이 부정선거 연루 혐의로 제소됐습니다. 편향된 정치 성향을 보여온 주커버그로부터 수억 달러의 선거관리 자금을 받아 활동한 한 단체가 주요 경합주에서 헌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리노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센터 포 테크 앤 시빅 라이프, 즉 기술 및 시민생활센터라는 이름의 단체는 주커버그에게 4억 달러 이상의 돈을 받아 미 전역 2,500개의 투표소에 자원봉사 요원 지원비, 투표함 설치비, 우편 투표 장비와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과정에서 민간단체에 의해 선거 자금이나 물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연방법과 주법에 위배된 불법 행위입니다. CTCL은 민주당의 디지털 활동가를 양성하던 진보 성향 비영리 단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단체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와 위스콘신주 5개 도시 선거 관리들에게 600만 달러를 불법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조지아주와 위스콘신주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공익법률단체 아미스타드 프로젝트는 선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적인 단체로부터 돈을 지원받은 것은 주법과 연방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스콘신주 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주법에는 선거를 관리하는 도시나 카운티가 정치 편향성과 이해관계를 지닌 거액의 자산가에서 수백만 달러 재정 지원을 받도록 허용하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CTCL은 이번 대선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들에게서 자금 지원 신청을 받았고 특정 요건 미달 시 지원금 지급을 중단, 보류하거나 반환할 수 있다는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이는 에포크 타임스가 입수한 CTCL의 협약서에서 확인됐습니다. 필라델피아시 선거 운영을 돕기 위해서는 110억 달러를 후원한다고 협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커버그가 올해 선거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 기업으로 부상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법률 단체에 따르면 주정부와 정부에 이들의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거를 감독해야 하는 판사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의 소장에는 이 자금이 벨럿 하베스트, 즉 투표용지 수거꾼과 매매꾼들에게 거액이 지급됐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CTCL 당사자들은 이 소송은 정당하지 않다며 보조금 프로그램은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루이지애나주는 이 단체의 자금이 위험하다며 차단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버지니아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경찰이 자동차를 세워 단속할 수 있고 최소 $125의 벌금도 부과받게 되는데요. 버지니아에서 발생하는 모든 충돌 사고의 80%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운전 중 다른 일을 할 때 발생하는 만큼 이 법의 시행이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버지니아주에서 운전 중 핸즈프리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직접 들고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금까지 버지니아는 다른 워싱턴 지역과는 달리 운전 중 휴대전화를 직접 들고 사용하는 것이 단속받지 않았으나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버지니아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다른 워싱턴 지역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랠프 롤렘 주지사는 지난 7월 초 이와 같은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바로 법이 유효하긴 했으나 버지니아 주민들에게 계도 기간을 주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하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경찰이 자동차를 세워 단속할 수 있고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벌금은 첫 번째 위반은 $125, 두 번째 위반은 $250에 이릅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페어팩스의 스코트 솔로벨 상원 의원은 버지니아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립교통안전청에 따르면 2018년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산만한 운전으로 인한 충돌 사고로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산만한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1년에 1,500건 이상 발생하고 그중 10명가량이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운전자들이 직접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핸즈프리로 통화하거나 아이폰의 시리, 안드로이드의 구글 어시스턴트와 같은 음성 명령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의원들은 오랜 기간 운전자 안전법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07년 주정부는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금지했고 2017년부터 2019년간 운전 중 핸즈프리가 아닌 이상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입법되지 못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통과된 겁니다. 하지만 버지니아를 제외한 워싱턴 지역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이미 금지해 단속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이 발효돼서 실행되고 있는 조지아주의 경우 충돌 사고로 인한 보험 청구가 감소했다고 아틀랜타 저널 콘스티튜션이 보고한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